경기를 지켜봅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우리의 벤치. 그렇습니다. 김용 감독 2010년 광저우에서 흘렸던 뜨거운 마지막 휘슬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기쁨의 눈물로 흘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서 던지면서 경기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올림픽 사상 첫 메달 그 목표를 드디어는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선수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이곳 카디프에서 두 번째 또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들 지난 4년 올림픽 출전 64년 만에 첫 쾌거였다. 한국 축구가 일본을 물리치고 동메달을 획득한 것이다. 팀으로서 또는 희생 정신으로서 그렇죠. 해왔던 것이 자랑스러운 태극 전사들. 자, 윈블리 구장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사를 쓰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영광의 자리. 사실 이 선수 박주영 선수 정말 가장 많은 그러나 스토리가 시상대의 한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 모습인데요. 네. 모처럼 아주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칭찬해 주십시오. 우리 IOC가 그에게 메달을 유보하기로 한 것이다. 경기 후 그가 펼친 독도 세레모니가 이유였다. 지난 목요일 도쿄의 한국대사관 앞에선 며칠째 일본 우익단체 회원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이들은 독도를 빼앗긴 땅이라 주장한다. 今も日本の領土ですから韓国人は出てってもらいたいです。 17일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우리 땅 독도를 법정에 세우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독도가 숨겨진 진실을 증언한다. 저는 호사카 유지라고 합니다. 지금 오키섬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에 온 지는 이제 20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인이 되기로 결심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 땅 독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으로 태어났지만 그것이 진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무태서 배로 약 3시간을 달려가면 오키섬이 나온다. 오키섬이 속한 시마네현은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고 있다. 특산물을 판매하는 관광 안내소. 그런데 한쪽 진열대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기념품과 책들이 수북히 쌓여 있다. 먼저 이거는 일본해와 축도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동해와 독도,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작은 책자이지만 그 축도는 그러니까 독도는 한일 어느 쪽의 곳인가 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 사람이 가를 수 없는 일본 영토라고 해서 독도가 이 책 중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주장은 보다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오키섬을 포함해 이곳 시마네현 사람들에게 독도는 매우 중요한 존재였다. 그 중심엔 바로 독도 강치자비를 둘러싼 침탈의 역사가 있다.
강치는 지금은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바다 사자의 한 종류다. 강치의 기름은 연료로, 고기는 비료로, 그리고 가죽은 질이 좋아 소가죽보다도 인기가 높았다. 심지어 고급 가방으로 만들어져 국제 박람회에 출품돼 수상까지 했다고 한다. 日本アシカの場合は日本の各地にいたという話を聞いているんですけど、初代というか一番最初にですね竹島に漁に行かれたのがこの沖ノ島の中井良三郎さんという方が、明治の、37年ですか国の方に申請をしてで、実際に漁を始めたのは、明治の38年ぐらいから始めたということです。 1900년대 초 독도 근처의 바다는 강치의 주요 서식지였다. 한 일본인이 촬영한 영상 속의 강치는 평화롭다. 너른 바위에서 새끼를 낳고 바닷속 암초에서 사냥을 했던 강치. 그런데 일본인들의 무차별 포획이 시작됐다. 총과 그물을 이용한 사륙이었다. 조업을 주도한 것은 나카이 요자부로. 그는 다케시마 어협회사를 차려 독도 강치 포획 사업을 독점했다.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약탈. 결국 강치는 이 땅에서 멸종됐다. 1903년부터 시험 조업을 시작해서 3년, 4년, 5년 하면서 이제 그 경쟁적으로 수산업자들이 물개를 잡기 위해서 독도에 왔던 거고 그 중에 한 명이 나카이 요자부로라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비록 옥기섬 출신이긴 하지만 일본의 그런 그 어업 산업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업 독점을 하기 위해서 일본 동경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조언을 받게 되는 거죠. 당신이 독도에서의 강치잡이를 독점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그 어업 독점권을 받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 관계자로부터 조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일본은 돈 되는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독도를 자신의 땅으로 만들기로 생각했다. (1905년) 시마네현은 독도를 오키섬의 관할로 포함시키는 고시를 발표한다. 그리고 100년이 넘은 지금까지 이 문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로 자리 잡았다. 네, 이 1905년 2월 25일 시네마현 고시는 이제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 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다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결과만을 가지고 볼 때는 일단 그런 문서도 효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법적인 문서가 있는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 4월 시마네현은 도쿄에서까지 독도 관련 집회를 열었다. 이 행사엔 고위 정부 관계자까지 처음으로 참석했다. 韓国政府による竹島での構築物の建設など竹島における一連の措置に対しては譲ることはできず引き続きしっかりと我が国政府の立場を申し入れていきます。武力による我が国領土に対する侵略ということがすでに明らか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から個別的自衛権の発動の要件にすでに合致しております。
이러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은 국제사회를 겨냥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저는 독도를 대하는 일본인들의 생각을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どうもお忙しいとこ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신도 요시타카는 일본 제1야당인 자민당 소속의 국회의원입니다. 1년 전 사정 허가도 없이 무작정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며 입국을 시도해 우리를 놀라게 했던 바로 그 의원입니다. 目的は津領島を見に来たということで、竹島は日本の領土です。しかし日本と韓国の主張が食い違っています。だから話し合いをする必要があると。からその隣にこの水がですね。 신도 의원은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 믿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韓国と揉め事を起こして私たちが、ね、日本がですよ韓国を敵国だとは思いたくもないし思ってもないよ。もう今こんなに交流しちゃってるんだから、ね、でもだからといっていつまでもまあかなりこう赤裸々に言うと韓国がいつまでもダダをこねてそしてわがまま言ってるとそれがまた日本の見方であってですね、日本のいわゆる日本はそのいわゆる韓国のものである独島に対して不法な言い分を申し立てているだけであるというまたこれが全然同じ言い方は全くだって大日本帝国が何か武力や何かで無理やりに島を奪ったんですか逆じゃないですか事実は事実は日本人がずっと使っていて韓国人はねその存在すらも知らない状態が長くあってだからそれは1905年の前はすでにその韓国人ははっきりしてましたから韓国中が一つの図面も持たずに、ね、朝鮮がですよ図面も文字も持たない国ならいざ知らずそれは古い歴史を持つねその他のことは全て書類で整えてありながら竹島のことだけはないわけだからということは事務的にやってないってことですよ。いやでも古城皇帝の記録にですねちゃんと出てきますから。だけどそれがデタラメだらけのだってでもデタラメってそれは日本のとにかくこれ話でやってるとにかくねこの八道さんの話とかですね八道ソースのねこのウザン 일본 내 강경파들의 행태는 때로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1905년 이전에 우리 정부가 독도를 그야말로 실적으로 지배했다. 즉 국가 권한을 지속적으로 또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객관의 사실만 입증이 된다면 제가 볼 땐 독도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고요. 또 만약에 법원에 가서 어떤 이 문제가 제소가 됐다 하더라도 1905년에 이전에 그런 결정적 증거가 발견된다면 이것은 뭐 아주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호사카 교수가 한국에서 살기 시작한 건 20년이 지났다. 독도는 누구의 땅입니까라는 한국 대학생이 던진 질문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믿음은 그의 국적까지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독도 문제에 매달려왔다. 이영만리 호주에서조차 일본의 입김은 거셌다. 하지만 고동식 회장은 교민들과 함께 시간이 날 때마다 독도 홍보에 나서고 있다. 유명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독도를 알리고 있는 것이다. This Korea is a beautiful island in the Dokdo. I'm Japanese, but I think so. Dokdo belong to Korea. Okay. So now, so we so have such an activity here. Okay. So what can we do? I don't This is Korean Peninsula. So on Dokdo Island. We are the owner of Dokdo Island. Okay. And now we're fighting for this island for Japan.
Beautiful island. Yeah, it's pretty. Very beautiful. So,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은 독도를 알지 못한다. 그저 흥미로운 얘기 하나를 들었을 뿐이다. Where you from? 숨겨져 있는 독도의 증언을 찾아 나선 우리의 여정은 울릉도에서부터 시작됐다. 동해 한가운데 자리 잡은 울릉도. 천혜의 조건 덕에 온갖 해산물이 넘쳐난다. 덕분에 1876년 개항 이후 수백 명의 일본인들이 울릉도로 몰려들었다. 울릉도엔 일본인 집단 거주촌까지 들어섰다. 이들의 대부분은 어민들과 상인들이었다. 이들은 울릉도의 해산물을 가공해 일본으로 수출했고 많은 부를 벌어들였다. 그런 그들에게 독도는 또 다른 황금어장이었다. 날이 좋으면 울릉도에선 눈으로도 독도를 볼 수 있다. 동해에서 물고기를 잡던 일본 어부들에게 독도는 빛과 같은 존재였다. 폭풍이 몰아치거나 오랫동안 작업을 하기 위해선 정박지가 필요했고 바로 독도가 거기 있었다. 독도 근처에서 수확한 수산물들은 울릉도에서 가공해 일본으로 수출됐다. 1년의 생산과 가공, 유통이 울릉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에 울릉도 경제 중에서 일본인들은 그 일본의 옥기섬, 더 나아가서는 일본의 지금 도토리에 속해 있는 사카이 미나토라는 항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카이 미나토라는 그 항구는 일본의 굉장히 벽촌이죠.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 울릉도 하고의 무역이 그 마을의 경기 활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시기에.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울릉도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울릉도나 독도에서 어로 활동을 하거나 채취를 하거나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오키 섬이나 사카이 미나토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역 로컬의 경제는 돌아갔다고 볼 수 있죠. 울릉도와 독도의 해산물은 이곳 사카이 미나토로 수출되었습니다. 그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저는 이곳 어업협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지도를 찾아냈습니다. 울릉도, 독도, 그리고 오키섬이 한 장의 지도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울릉도이고 이게 당시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 오키섬을 하나의 무대로 활동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일본인들은 바다를 건너 울릉도와 독도로 나가게 되었을까요? その17世紀にアワビやアシカですよね。アシカを取りに行ったというような話は聞いてますけど、その背景とかじゃあどういった人がいたのかとか。17세기 중엽에 벌써 독도까지 진출한 일본인들이 있었습니다. ものでしょうね。いわゆるその漁船ですよね。 바로 오야와 무라카와 두 가문입니다. 이들은 독도에서 간치를 잡아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의 강치잡이는 20세기까지 계속됐다. 강치는 그들의 주요 수출품이었다.
메이지 38년하고 37년, 그래서 1904년하고 5년에 수출한 수출입 품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도도라 그래서 해수, 이거는 강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강치 가죽하고 강치 기름하고 강치 찌꺼기, 그래서 그 수출한 양하고 가격이 나와 있고요. 1905년 부산에 있던 일본 영사는 울릉도로부터 일본에 수출된 강치 현황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했다. 당시 수출된 강치 가죽의 무게는 1275관, 무려 5톤에 육박하는 양이었다. 울릉도에 있던 한인이나 일본인이 독도에 가서 강치나 전복을 잡으면 그것을 다시 울릉도로 가져와서 말리거나 가공을 해서 일본으로 수출을 합니다. 이게 시마네현 총무과에서 나온 문서거든요. 영업인이 누구냐면 나카이 요자부로. 이 사람이 1904년 5년에 이제 집중적으로 강치를 잡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그 조사에 의하면 야마구치 현의 그 사람 이와사키 아무개가 한인을 데리고 울릉도에서부터 한인을 데리고 왔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가공돼 일본으로 수출된 독도 강치 제품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엄청난 가격에 거래되었다. 독도 강치는 일본인들에게 놓칠 수 없는 바다 위의 금광이었던 셈이다. 일본인이 남겨놓은 기록엔 당시에 참혹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 당시 강치잡이로 큰 돈을 벌었던 가문의 얘기다. 당시의 흔적은 지금도 독도에 남아있다. 서도에 있는 한 동굴에선 포획당한 강치의 뼈들이 대량으로 발굴됐다. 일본의 남획으로 지금은 사라져버린 독도 강치. 일본은 독도에서 강치를 잡아온 사실을 중요한 국제법상 증거로 주장하고 있다.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강치를 잡던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지난 7월 유미린 박사는 방문객을 맞았다. 소중히 보관되어 온 자료들이 풀어졌다. 울릉군 관계자와 울릉도 첫 군수의 후손이 가져온 것이다. 자료 속에는 증조 할아버지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백혜주. 고종은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며 그를 첫 군수로 임명해 울릉도로 내려보냈다. 그는 영문으로 된 성경까지 읽던 지식인이었다. 그 당시에 성경이 한자나 한글로 번역이 된 거는 그 한지에다가 홈에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양장본으로 된 사진으로는 굉장히 귀한 거다. 앞이 이렇게 되었구나. 사진과 함께 보관돼 있던 또 다른 자료도 공개됐다. 울도군 절목. 할아버지 백예주가 울릉도로 내려올 때 가져온 서류라고 한다. 중앙정부가 작성한 이 서류엔 울릉도를 다스릴 때 지켜야 할 규정들이 적혀 있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유미린 박사는 그 자료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 부분인데요. 울릉도에 와서 정박하여 포체, 어광, 인 등처. 그래서 포체라는 거는 미역을 캐거나 그 전복을 따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매 12추1 수세, 그래서 10분의 1을 추세, 그러니까 해서 세금을 거두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추세한다는 건 이제 세금을 추징한다는, 징세한다는 의미고요. 울릉도에 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과 수출입 화물에 대해 그 금액의 10분의 1과 100분의 1만큼 세금을 내게 했다는 것이다. 즉, 수출되는 독도 강치에 대해 일본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도록 했다는 얘기다. 1902년에
울도 군수에게 일본인들이 수출하는 화물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라는 건데 이거를 독도 영유권하고 연결을 지어보니까 1904년에 강치를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잡았다는 기록이 있고 그거를 울릉도에 가져와서 수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는 일본인들이 잡은 강치를 그 울릉도 군수에게 그 세금을 냈다는 거는 독도를 일본 땅으로 본 게 아니라 한국 땅으로 봤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죠. 그래서 이 세금 부분이 그런 영유권 관련해서 중요한 겁니다. 한 국가의 영유권을 입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세금을 받는다는 건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다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다. 4대째 울릉도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울릉도에서 수출된 강치에 대해 세금을 물렸다는 얘기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다. 독도 물개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물개바위 거 가서 물개가 수백 마씩 올랐답니다. 그 가서 뭐 그 당시에 배를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물개를 하루 몇 마리씩 잡아가지고 울릉도에서 이제 껍질 벗겨 거기서 가공을 해가지고 한 첩에 수백 마리씩 모아가지고 그 일본으로 가지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그때 가져가면서 마리당 뭐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부에서 세금조를 내고. 우리는 당시 중앙정부가 일본인들로부터 세금을 받도록 했다는 소중한 자료를 찾아냈다. 하지만 그 기록엔 실제로 이 일본인들이 세금을 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는 세금과 관련된 또 다른 증거들을 찾아 나섰다. 울릉도 근처 바다에선 다양한 수산물이 난다. 울도군 절목에도 일본인들이 전복을 수출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이게 무슨 전복 이름이 뭐예요? 자연산이지 뭐 전복 이름 뭐 있는 게 전복 이름이지. 독도 전복 많아요. 이 울릉도보다 많이 납니까 독도에? 많지요. 울릉도는 한국모장이라 그러는데 좀 독도는. 그래 일본 사람이 그거 뺏으려고 난리지기잖아요. 독도 적당이라고 뺏으려고. 울릉도와 독도에서 나는 전복은 품질이 좋기로 유명했다. 멀리 제주도와 거제도의 해녀들도 이곳까지 찾아와 물질을 했다. 울릉도의 바닷속은 풍요 그 자체였다. 수심이 깊고 깨끗한 동해바다엔 온갖 해산물들이 넘쳐났다. 1890년대 후반이 되자 더 많은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머물렀다. 일본에서 가장 해산물로서 그 경제성이 높은 것은 전복과 우뭇가사리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전복과 우뭇가사리가 근대기에 들어오면서 거의 고갈이 돼서 채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울릉도 전복은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두껍고 크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울릉도에 기계선을 가지고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들 여기 지도를 보이시죠? 이 지도가 일본의 그 사가현 내무부에서 당시 울릉도에 있던 일본 어부들은 전복을 캐기 위해 독도까지도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도엔 오래 머무를 수 없었을 테니 울릉도로 가져다 가공했겠죠. 흥룡회에서 발간한 흥룡회보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기록에서 보시면은요, 1897년경이 되겠죠. 수년 이전부터 그 야마구치현 잠수기 어선들이 독도에 들어가서 잠수업을 했습니다. 네, 이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울릉도에 들어가서 울릉도에서 조업만 하고 바로 이제 그 나왔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울릉도에 들어갔을 때 울릉도를 이제 근거지로 하면서 울릉도의 부속섬인 독도까지 어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독도의 전복이 수출될 때 세금으로 낸 기록이 남아있진 않을까요? 호사카 교수는 제1사학자인 박병섭 씨를 찾아갔다. 그는 독도 연구에 평생을 바쳐온 사람이다. 지금까지 그는 수많은 사료들을 찾아내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 산더미 같은 서류 속에서 그는 한 묶음의 자료를 꺼내놓았다. 1902년 부산의 일본 영사가 만든 보고서. 이 보고서엔 한국 해역에서 작업하는 일본어선은 어업세를 냈다고 명시돼 있다. 1880년대부터 한국의 그 남해안 거기에 그 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지역이 그 넓혀서 남해안만 아니고 그 동해에서도 주로 하게 되고 그런 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1897년에 원양옥 잔여법을 만들었습니다. 어업세는 선원수에 따라 달랐고 영사관은 이 어업세를 대신 받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울릉도나 독도로 가서 어업을 할 배도 역시 그 부산에 있는 그 일본 영사관에 가서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일본 영사는 직접 울릉도를 찾아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우리는 그 보고서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보고서인데 이 안에 백예주와 도민이라는 한목이 있습니다. 울도 군수로 임명됐던 백예주였다. 백예주는 군수로 임명되기 이전 이미 도감으로서 울릉도를 관장하고 있었다. 수출할 때는 그 도감 쪽에서 도리를 발견해서 입배해서 입배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울릉도 도감은 수출세를 받기 위해서 토종을 법적으로는 대하동에 있었던데 실질적인 토종을 일본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도동으로 옮기고 그래서 일본에 가는 배를 감시하고 그런 배가 있으면 관원 도리를 발견해서 수출세를 징수했습니다. 당시 울릉도엔 수백 명의 일본인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울릉도와 독도에서 수확한 해산물을 수출해 많은 돈을 벌었다. 그 규모는 울릉도 지역 경제를 좌우할 정도였다. 특히 전복이 그 대상이었다. 보고서엔 전복 수출량도 정확히 기록됐다. 1897년엔 6,000근, 무려 3톤이나 됐다. 다음 해인 1898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1899년엔 수확량이 갑자기 줄어든다. 남획 때문이었다. 여기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기록을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독도에 들어간 거는 이제 수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기록상에서는 1897년이나 6년경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울릉도에서 전복이 없어지니까 독도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독도에 들어가서 그 전복을 채취를 하고 울릉도에 와서 이제 제조를 해서 일본에 들어가는데 1897년 기록에서 6,000근이라고 하면 이때 기록에도 울릉도에서 산출된 그 전복과 그 독도에서 그 산출된 그 전복이 합쳐진 분량이겠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99년이 되면은 독도에서 99년이 되면은 울릉도의 어획량이 이제 갑자기 이제 격감이 되면서 독도에 대한 이제 어획량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들은 납선 채취 기술로 독도까지 진출했다. 이 아마 일본 사람들이 저 잠수기로 했을 때는 이런 헬멧을 쓰고 들어가거든요. 이 파이프로 호스가 연결돼서 저 위에 배에서 이제 공기를 이 헬멧 속으로 집어 넣어주는 거죠. 5시간 이상도 물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로 이 사람들이 바닥을 헤집으면서 전복을 잡아낸다면 울릉도 전체를 다 있는 전복을 다 잡아내는데도 짧으면 2개월, 길어야 한 3, 4개월 정도면 울릉도 전체의 전복을 다 솎아낼 수가 있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울릉도감 백예주는 급격히 증가한 일본인들을 관리해야만 했다. 그는 도감 관사를 일본인이 많이 살던 도동으로 옮겨 새로 지었다. 당시 관사의 모습은 지금도 그대로 보존돼 있다. 과연 그는 일본인들로부터 세금을 받았을까? 그 울릉도에서 독도에 주로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러 간 일본 사람들에게 당시 그 울릉도 도감이 그 세금을 내게 했다라는 그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1900년에 아카츠카 쇼스케라는 그 용사관부가 일본 외무성에 보고한 자료가 그 수출세권입니다. 일본 영사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울릉도감은 수출액의 100분의 2를 콩으로 받고 있었다고 한다. 즉, 독도의 해산물을 울릉도에서 수출한 일본인들이 세금을 냈다는 것이다. 박병섭 씨는 더 확실한 서류를 찾아냈다. 이 내용은 그 울릉도 도감하고 그 일본 상인 울릉도감과 일본 상인들 사이에 체결된 약조문. 일본 상인들은 도감에게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일본 사람은 그 도감에게 그 세금을 내야 되는데 순조롭게 그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데 그 뭐 도감이 그 일본 사람 그 하마구치에 대해서 제납을 독촉하는 그 문서 한 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듯이 이런 사람들 그 약조문엔 세금을 내겠다고 약속한 일본 상인 24명의 이름까지 일일이 적혀 있었다. 천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독도에 가서 단순히 간치라기보다 전복을 주로 채취했고 그것을 울릉도에서 가공해서 일본에 수출을 하는데 수출세를 매겼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거기 독도를 우리 쪽에서 대한제국 쪽에서 지배를 확실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찾아낸 수많은 지도들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해 주었다. 하지만 이런 기록들은 국제법의 영역에선 그 증거 능력이 제한을 받는다. 일본 상인들이 울릉도에 세금을 냈다는 사실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을까? 일본 어선들이 채취한 그 해산물 관련해서 얘기한 어떤 수출세를 한국의 울릉도감에게 납부했다는 사실은 국제법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그 우리 영토라는 독도 우리 영토라는 근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에서는 어떤 국가의 관할권이라는 것이 바로 사람, 사물, 사건에 대한 지배 권능을 말하는데 바로 대표적으로 조세 그리고 사법 이 관할이 어디에서 행해졌느냐 바로 그는 일본
어선들이 우리에게 수출세를 납부했다는 그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미 그 1953년도 영국과 프랑스 간의 그 맹계획기로 사건에서도 이제 뭐 영국이 이제 세금을 징수한 사실들이 이제 뭐 향후의 어떤 그 재판의 결과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실도 있죠. 따라서 이런 그 구체적으로 국가 권한의 행사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것은 뭐 영유권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망케와 에클레오는 프랑스 노르망디 부근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다. 1940년대 이 섬을 두고 영국과 프랑스 간의 분쟁이 생겼다. 근처 바다는 굴의 주요 생산지였고 자국 어부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었다. 협상은 결렬됐고 1950년 양국은 국제사법재판소를 찾아갔다. 프랑스는 코앞에 있던 이 섬들을 당연히 자신의 땅이라 믿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지만 영국은 어선 등록증, 재판권 행사 등 다양한 증거를 제출했다. 결과는 영국의 승리였다. 영토 분쟁에 있어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국제법 이론에 의하면은 그걸 이제 지리적 인접성이라고 그러는데 인접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인접성 원칙하고 그 독도 소유 영유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리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그 큰 섬 옆에 있는 작은 섬이라고 작은 섬이 그 큰 섬에 기속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작은 섬에 대해서 어느 나라가 국가 주권 행위를 해왔는가? 국가 주권 행위가 예컨대 어업세를 징수한다든지 수출세 세금을 징수한다든지 뭐 법령을 적용한다든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시파단 섬의 영유권을 두고 23년간 다투어왔다. 말레이시아는 이 섬을 조류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섬에 사는 거북이 보존 법령을 만들었다는 기록을 제출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는 말레이시아의 손을 들어주었다. The fact that that if it is a fact, let's assume it's a fact, that the Japanese accepted that they owed money to South Korea for fishing near that island is an acceptance by the Japanese that the island at that time belonged to South Korea. 최근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우리가 거부할 경우 성사되진 않지만 독도가 분쟁 지역으로 인식될 경우 미래는 불투명해진다. 저는 앞으로 우리 독도 연구자들이 다른 자꾸 기존의 한 연구를 되풀이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사료 발굴을 하고 이미 알려진 사료라도 조금 더 원문을 깊이 있게 좀 연구를 하면 우리에게 훨씬 유리한 쪽으로 입증 자료가 더 발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라는 것은 독도에 관한 홍보 활동을 일본에서 해야 됩니다. 독도 문제는 일본과 한국, 양국 사이의 문제이니까 독도의 진실을 일본인에게 어떻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도의 증언을 듣기 위해 떠난 여행. 그때서 저는 다시 독도를 생각해 봅니다. 숨어있는 독도의 진실을 찾는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다라는 그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오히려 주목을 잘 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일본 쪽의 논리가 잘못되어 있고 우리 쪽의 논리가 올바른 내용이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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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